최근에 1, 4분기에 대구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전체는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9%입니다. 근데 대구의 경제 성장률은 3.8%입니다. 4배가 넘었어요. 4배가 넘었고 소액이지만은 작년 8월 이래에 나라의 수출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대구만 지난 8월 이래로 지금까지 매달 수출이 증가율은 수출 증가율은 대한민국 1등입니다.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가 지금 전국에서 부동산이 최악입니다. 최악의 부동산 경기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3.8%가 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이 4배가 됐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한 1년 동안 추구해온 5대 신산업에서 대구 경제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몰락을 한 지가 지금 30년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GRDP가 전국의 꼴찌입니다. 시민소득이 울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왜 이래 대구가 쇠락을 했느냐? 나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가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대체산업을 구하지 못했다. 대구의 주력산업을 새로운 대체산업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대구가 전 산업이 다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주력산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 특유의 폐쇄성입니다. 폐쇄성. 일부 기득권 카르텔들이 딱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는 인재도 배척하고 경쟁인들도 외부에서 오는 건 다 배척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산업이 쪼그라들고 인재가 고갈이 되고 그 지역의 특유의 폐쇄성입니다. 그걸 깨지 않고는 대구가 도약하기는 어렵다. 그 작년 7월부터 내 기득권 카르텔은 용납지 않는다. 기득권 카르텔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깬다. 철저하게 기득권 카르텔의 대구 사회 전체가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르텔 깨기 위해서 11개 사내단체, 18개 사내단체 통폐합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물갈이 싹 다 해버리고 다 바꾸고 인재는 공정하게 채용을 했습니다. 내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 기관장 시킨 사람 없습니다. 나는 지난 선거 때 시민들의 도움을 받았지 사람들의 주변 척견들 도움 받아갖고 내 시장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신세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하기관이나 장을 뽑을 때도 개인적인 친분으로는 절대 뽑지 않습니다. 다 인재대면제 되겠어요. 우리 상급 이상,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1년간 승진한 사람이 19명입니다. 대구시에 1년에 상급 승진하는 사람이 2, 3명입니다. 일부 기자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왜 인사가 잦냐고 시비 거는 사람들. 19명을 전부 승진시키고 그 승진시킨 게 1년간 승진한 게 19명입니다. 국장급이 19명을 다 교체하고 내보내고 그리고 발탁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 1년 동안 지금 승진한 사무관 이상 승진한 것은 지난 한 5년 이상 승진한 사람보다 더 많이 승진시켰어요. 그 승진시킬 때는 연공서열로 하지 않습니다. 실적 위주로 합니다. 대구의 국장급이나 팀장급에서 직무대리가 많습니다. 승진 소요 연한이 안 되기 때문에 승진을 시키려고 해도 국장이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 소요 연한이 있습니다. 최소. 그래서 국장급 중에서도 얼마 전까지 직무대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승진 소요 연한이 돼야지 직무대리 꼴이 뛰는 겁니다. 인재도 외부에서 많이 데리고 왔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깨보자는 겁니다. 북부 매천시장 같은 경우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농산물 시장이 1조가 넘는 농산물 시장은 대한민국에 세 곳밖에 없어요. 그만큼 큰 시장입니다. 근데 그거 한번 가보세요. 과연 그 시장을 그대로 두고 도시 발전이 되겠는가? 한때는 외곽이었지만 지금 도심이 되어버렸어. 그럼 그 외곽 이전을 해야 돼요. 외곽 이전을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게 그 안에 있던 운영 종사자들이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못 나가겠다. 못 옮긴다. 그래서 내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안 따라와도 좋다.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인가요? 저는 이전하는데 동의서를 안 했어요. 얼마 전에 도축장도 그래요. 대구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것은 유일하게 대구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도축장이 어느 특정 기업에 53년간 특혜를 누렸어요. 53년 동안 시에서 시설 다 해가지고 그냥 못 만들어 와가지고 위탁계약 맺어가지고 손해나면 시에서 보존해주고 그런 식으로 53년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뭔가 이게 잘못된 행정이다. 잘못된 카르텔이다. 서로 눈 감아주고 밀고 땡기고 그렇게 해서 해먹은 게 53년이에요. 거기에 대구가
위탁자한테 받는 게 수수료의 1%라는데 광주, 인천은 5%입니다. 그런데 그걸 1%가 이게 말이 되냐? 광주, 인천 수준으로 올려라. 그래 하니까 시의회에서 꼭 지고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대구가 올라가는 겁니다. 외부의 사람들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 가면서 밀고 땡겨주고 뒷거래하고 그런 식으로 30년 이상을 오니까 대구가 힘들어지고 취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는 조선시대 이래로 일제강점기까지 한반도의 3대 도시였다. 서울, 평양, 그 다음 대구였습니다. 그게 600년 이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대구가 지금 부산에 밀린 지는 오래고 인천에도 밀리고 있어요. 인천 인구가 지금 320만입니다. GRDP가 대구에 몇 배 돼요? 남북한을 통틀어서 한반도의 3대 도시였던 대구가 지금 남한을 기준으로 해도 4번째 도시 되고 곧 대전에 밀깁니다. 왜 이래 올라가는데? 자손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내 15년 전에 국회에 있을 때 경북대학 특강을 봤는데 경북대학생들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게 대구로 고담시티라고 그랬어요. 15년 전에. 고담시티가 뭔가 하면 배트맨에 나오는 무질서하고 더럽고 추접고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고담시티가 그걸 경북대학생들이 대구를 고담시티라고 하더라고요.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각이 대구의 리더들은 없었습니다. 내가 중앙에서 정치할 때 대구 국회의원들, TK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야단치고 많이 했어요. 야, 거기가 선출직이냐? 거기는 막 임명직이야, 임명직. 국회의원은 다 국회의원인 줄 알아? 제대로 선출직 국회의원은 수도권밖에 없어? 내가 그런 식으로 야단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임명직을 당에서 했으면 제대로 일어나야 하고. 근데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본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대구를 망치는 겁니다. 리더들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득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작년 7월부터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구가 살기가 어렵다. 못 산다. 앞으로도. 그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우리 작년부터 해왔고 또 금년에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예산 다이어트 말하죠. 재정 건전화. 우리는 작년 7월 1일부터 이미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연말에 지방채를 단 1원도 발행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지방채를 3천억, 4천억 발행해서 그걸 부족한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민선 들어오고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을 전혀 안 했어요.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다이어트 예산을 편성했어요.
우리는 이미 작년 연말에 다 했어요. 근데 대구 언론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고 잘 모르더라고. 지방채 발행하고 예산 편성하는 거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국채를 발행합니다. 매년 국채 발행해서 외상으로 예산 충당을 해요. 매년 그래요.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 충당해요. 근데 대구가 유일하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지방채를 단 한 푼도 발행을 안 했어요. 매년 수천억씩 비틀집니다. 예산을 한 푼도 비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했고, 또 작년에 7월에 들어왔고 11월에 2천억 빚을 갚았어요.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빚 갚게 하자. 이 전부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돈인데 대구가 그 사이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전국에서 2등을 높아요. 선출직들은 자기 재임 중에 선심만 쓰고 나가버린 것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하죠? 400조 이상을 갖다가 끌어다가고 국채 발행하고 이래가지고 기분 대로 돈 다 뿌리고 나가버렸죠. 그럼 멍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음 정권을 받는 사람이 멍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선출직들의 생리가 그래요. 그게 자기 돈이면 그래 못 부립니다. 시민 세금이니까 이거 시민들은 모르죠.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줬죠. 코로나 다 받았잖아요. 그게 2,400억입니다.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방정부에서 2,400억 만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추석 때 뭐 용돈 주듯이 10만 원씩 시민한테 뿌리냐. 2,400억이면 감염병 그 예방센터 국가에 지어달라고 막 가소연하지 말고 1,500억이면 그건 짓는다. 그런 걸 했어야지. 그걸 갖다가 내가 영남일보 매일신문 기자들한테 야, 나 그거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 못 뿌리고 하라고 해. 기사 쓰는 화도 없더라고. 그만큼 이게 뭔가 여론 주도층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권 시장 내 대학 후배고 17대 때 18대 때 처음 들어올 때 내가 공천 줬어요. 노원에. 선출직들은 원래 그래요. 자기 재임 중에 선심만 쓰고 나가버리면 골병은 다음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작년 7월에 들어와서 예산 다이어트 한다. 절대 허투루 쓰는 예산 없다.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야 임마 그게 네 돈이라면 그걸 쓰겠냐? 시민 세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해봐라. 그래 못 쓴다. 대구시가
시민들이 좀 아직은 못 느끼겠지만 일부 파퓰리즘으로 뿌리던 돈을 안 뿌리니까 힘들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시민단체 뭐 보조금 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전부 없애고 정리한다고 그러죠? 대구시는 작년 7월 1일부터 그랬어요. 전부 전수조사해라. 시민 세금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는 보조금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 보조금은 안 주는 게 맞다. 그 정부가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시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공직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냥 돈 못 씁니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집행을 한다면 그런 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정혁신을 하자고 할 때 시민세금을 허투루게 쓰지 마자. 그게 혁신이에요, 혁신이에요. 산하기관장 연봉 1억 2천으로 제한한다. 더 이상 안 준다. 단지 예외가 있다. 대구 어려운 의사들은 제한이 없다. 다른 병원 의사, 경북대학 의사하고 똑같이 지원해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산하기관장은 시장 연봉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산하기관장들은 퇴직금 없다. 퇴직금 안 준다. 그래도 산하기관장 하려면 응시해라. 그러니까 금액이 절반으로 깎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응시하더라고. 지금 대구가 혁신한 거는 인적 혁신도 하고 제도 혁신도 하고 공무원 혁신도 합니다. 그래 전방위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모델이 돼서 중앙정부로 올라가고 중앙정부에서 대구의 혁신 모델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현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구가 살기 위해서는 내 신공항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수성구에서 무소속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됐을 때부터 내 법안을 제출했어요. 왜 신공항을 해야 돼? 대구가 신공항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60, 70년대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유통이 활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21세기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이다. 모든 제품들이 이제는 경량화되고 부피가 작아지고, 그리고 부피가 작은 제품일수록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뭐 핸드폰,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은 전부 바이오 제품, 전부 이거는 항공으로 수출을 해요. 우리나라 총 수출의 총액이 36%가 항공화물로 나갑니다. 나머지는 배로 나가고. 항공화물로 나가는 제품은 거의 첨단 산업 제품이에요. 대한민국 산업 구조가 첨단 산업으로 바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수출 구조가 5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 되면 항공의 화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커지는 거예요. 세계
제1위의 항공화물 운송하는 업체는 칼입니다. 칼이 대한항공이 세계 제1위의 항공화물 운송업체. 그만큼 항공이 세계 경제를 주도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모든 항공화물의 98.2%가 인천으로 나가요. 대구의 항공화물은 1% 안 돼요. 김해도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 제품들이,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 이남으로 못 내려와요. 무슨 물류 수송질이 없다. 두 번째, 내려오고 인재가 없다. 또 세 번째, 내려오고 문화, 예술, 의료 환경이 서울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전부 나서서 지방균형가점, 지방균형가점 외치고 우리 지방에 공기업 하나 더 달라고 업소하고 그래가지고 국토균형발전이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외출도 안 돼요. 지금 혁신도시라고 대구도 해놨잖아요. 대구 혁신도시 해가지고 지방균형발전이 됐습니까? 금요일날 밤에 안 가봐요. 깜깜해요. 대한민국 혁신도시 지방에 어디 가더라도 월화수목금 반짝하고 밤 되면 거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가족들이 안 내려와요. 근무하는 사람도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서울 다 가버려요. 억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토균형발전이 되고 지방화 시대가 됩니까? 산업이 재배치돼야 돼요. 산업이 재배치가 되려면 수도권에 있는 첨단 산업이 밑으로 내려오시니 여건 마련해주고 환경 마련해주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고 교육, 문화, 의료 다 충족시켜주면 뭐 하려고 서울 살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에 사는 길이고 나라가 균형 발전하는 게. 그래서 대구는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하늘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길을 열어줘야지 하늘길 주변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문화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돼요. 공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가면 창의공항이라고 있어요. 창의공항이 싱가포르 인구는 500만 명밖에 안 돼요. TK 인구밖에 안 돼요. 근데 창의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입니다. 타크라스. 싱가포르 창의공항 만들 때 500만 그 인구 보고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의공항이 아시아 물류 그 다음에 여객의 중심도시예요. 싱가포르. 두바이 한번 가보세요. 두바이가 지금은 350만 도시가 되어가지고 저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두바이입니다. 1위가. 근데 그 두바이가 20년 전에는 3만 5천 명의 어촌이었어요. 그냥 지중해 홍해에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이에요. 인도양가 쪽에. 근데 지금 100배가 커졌어요. 이 두바이가 어떻게 커졌을까요? 거기 석유가 많이 나니까 석유 돈으로 도시를 지었다. 1,000만 원. 아랍에미레이트 석유의 98%는 아부다비에 있습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에 나오는 석유의 2%밖에 없어요. 돈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바이가 저렇게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됐을까? 기업이 들어올 투자 유치 환경을 마련해 준 겁니다. 두바이는 법인세 없어요. 소득세도 없어요. 마음대로 돈 벌어도 세금 안 내요. 투자 유치의 조건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자본들이 두바이로 옵니다. 그 사람들은 제도를 바꿔가지고 세계 최고의 도시가 돼요. 공항도 그래요. 우리가 공항을 만들 때 꼭 요즘 경제신문이나 보면 양양공항, 그 다음에 무안공항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공항 만든다고 비틀고 이렇게, 지난번에 윤희숙 의원인가 뭐 전 의원인가 지난번에 땅 투기하다가 사퇴하고 나온 그 사람이 대구공항을 비판을 했기에 어떻게 그 머리로 국회의원 했냐. 야단을 쳤지. 공항이 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이나 신산업의 거점이 되는지 자세히 페이스북에 설명했죠. 그 지금까지 반박 안 해. 공항을 만들어야지. 그 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옵니다. 공항 도시를 만들어야 돼. 대구 경북이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점점 첨단 시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대에는 그럼 하늘길을 열어주면 하늘길 중심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하늘길을 만들어야 돼. 아직도 정부 항공정책 하는 사람들은 왜 TK 신공항이 활주로가 3.8km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3.8km가 2개고 4km가 2개입니다. 중수송기, 중화물기, 에어버스, 장거리 노선 가는 대형 항공기를 떠나면 활주로가 3.5km 이상이 돼야 돼요. 안전하게 하려면 3.8km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앞에 활주로는 지금 동천공항의 활주로 가지고는 동남아밖에 못 갑니다. 여기서 LA 못 가요. 그 비기에 뜰 수 없어요. 유일하게 중수송기나 대형 병역이 뜰 수 있는 공항은 대한민국의 인천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무인기 떴을 때 48분간 이착륙이 금지가 됐어요. 인천공항은 유사시 되면 북한이 장사를 펴고 30분만 쏴버리면 공항이 마비되고 대한민국 하늘길이 막혀버립니다. 유사시에 전쟁 물자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데 탱크나 이런 거는 수송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배로도 들어오고, 배로로 들어오려면 한 달, 2달 동안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하려면 중수송기로 뛰어야 돼. 그 중수송기가 내리려면 내릴 때가 인천공항뿐이야. 근데 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장사정부로 인천공항부터 때릴 뿐인데, 인천공항 바위에 들어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중수송기는 전쟁 물자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후방에 중수송기 뜰 수 있고 세계로 가는 대형 여객기가 뜰 수 있는 공항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안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힘으로는 북한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핵무기까지 지금 뭐 30개가 있다, 50개가 있다 이러는데 심지어 100개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뭐 전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다 만든 거지 뭐.
그래서 뒷대기 신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보상 이유도 필요하고 경제상 이유도 필요하고 국가 균형 발전상도 필요하고 대구는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대구에 메리트가 있다고 기업이 오겠습니까? 대기업 안 내려와요. 참 답답한 사람들은 왜 대기업 유치 못하냐 할 때 대기업 장사꾼입니다. 자기들이 이득이 안 남고 장사가 안 되는데 여기 왜 와요? 오려면 장사가 되게 이득이 나게 환경을 작게 만들어주고 산업 기반을 만들어줘야 돼. 산업 기반도 안 만들어주고 대기업 유치해라?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공항이 특별법이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에 특별법 내가 발의할 때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 중에 사인한 놈이 딱 3명이시 10명을 채워야 발의를 하는데 한 수 없이 7사람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사인 받았어. 그걸 2년 반 전에 내가 9월에 대구 언론도 다 데려다 놓고 특별법 발의한다고 설명했을 때 내가 한 줄 나는 언론 못 봤어요. 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그 발의 안 해줬어요. 대구 국회의원들 내 큰애 사람 보내갖고 설득해도 사인 안 해줬어요. 그래서 시장되고 난 뒤에 작년 7월에 내 조영 대표한테 네가 좀 해라. 다시 그 법안을 따듬어가지고. 그래서 조영 대표가 원내대표를 했는데 또 한 번 해야 할 때 공항특별법 발의할 때 네가 원내대표를 해야지 따라오지. 이것들이 안 따라온다. 그래서 조영 대표를 원내대표 다시 하라고 해갖고 다시 해가지고 특별법 발의하게 하고 그리고 원내대표니까 막 의원들한테 윽박질 넣어가지고 83명을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광주에 강기정 시장이 자기들도 광주공항 이전한다는 게 좋다. 너도 도와줄게. 같이 하자. 광주 끌어들이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한테 네가 약속했으니까 해달라. 대통령도 약속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우여곡절 끝에 된 거예요. 그게 금년 4월에 될 때도 피눈물 나게 된 거예요. 왜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응? 기부대 양대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하는 비용을 11조 5천억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조 5천억을 뭐로 마련하느냐. 먼저 마련해서 지어주고 동천공항을 210만 평을 돌려받는 겁니다. 대구시로. 거기서 동천공항을 또 개발해서 11조 5천억 이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대구시 예산이 15조 남짓인데 11조 5천억 그거 대구시가 주관해서 한다 그러면 그 투자할 사람이 있겠어요? 대구시를 믿고 투자합니까? 누가 투자를 해요? 아무도 안 나서지. 기부대 양대 방식이 그런 방식이야. 먼저 군사공항을 지어주고 11조 5천을 들여갖고 거기서 땅을 돌려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개발해서 돈을 만들어내야 돼. 그 사이에 금융비용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구시로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믿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특별법에
11조 전역에 대구시가 못 만들어내면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국가 보증 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이니까 손해볼 염려가 없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대구시 사업에서 대구시가 주관하기는 하지만 국가 보증 사업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는 동천 후적지구 개발하는데 안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만 지어갖고 팔아야 돼요. 그래갖고 대구시 발전합니까? 발전도 나죠? 요즘 같아서는 아파트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족분을 국가가 보증해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천 후적지는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는 거예요. 대구시 미래 50년을 보고 얼마 전에 내가 우리 직원들 전부 두바이하고 싱가포르 데려가서 내가 보여줬어. 개발을 이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100층짜리 빌딩 그림이 나오고 동쪽 강물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호수를 만들고 시내 한 바퀴를 강물을 돌리고 수변도시로 그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11억 5천원 못 만들어도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서는 거기에 6개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첨단산업 지구도 만들고 오피스 지구도 만들고 6개 지구를 세트로 해서 만들어 놓고 100층 빌딩 들라고 거기에서 돈을 11조 저는 우리가 못 만들어내면 국가에서 지원해요. 그러니까 동청 개발계획도 아파트만 지어가 팔지 않아도 되게 개발계획이 새롭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손해 안 봐주기 위해서 그 옆에 그린벨트를 100만 평을 이제 별도로 이걸 배후 주거단지로 해서 너가 지어서 팔아가지고 손해나는 거 보충해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몰리고 저 틀림없이 손해 안 본다. SBC 구성은 그렇게 해서 현재는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SBC 그 특수목적부문에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공항사업이 조금 수월하게 전개가 지금 되고 있다. 그 후적지 개발 사업도 거기서 우리가 11조 5천원을 만들어낼 그런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난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건 내가 답변을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예산 절감입니다. 그리고 유휴지를 팔아야 돼. 대구시가 굳이 유휴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1년에 이자만 해도 500억이 넘게 나가는데 얼마나 아까운 피 같은 돈입니까? 그 돈 절약해서 없는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유휴지 갖고 있어 보이면 뭐래요? 대구가 당장 살 사람도 아니고. 민간에 팔아가지고 그 개발하도록 해야죠. 근데 그걸 또 집당도 하면서 못 팔게 방해하고 땡깡 부리고 시청에서 대부하고 하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저것들은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식당도 아닌데. 팔아서 냈다가 묵겠다는 것도 아니고 빚 갚자는 건데 빚은 그러면 앉아서 빚을 져본 사람이 그게 빚이 무서운 줄 알아요. 저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자는 매일 불어나요. 휴일도 이자가 불어나요. 부드럽고 품격 있는 어투로 이미지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말이야 이해를 하는데 나 평생 이래 살았어. 이제 나이 곧 70입니다. 금년에 68입니다.
근데 지금 마음이 변하면 일찍 죽어요. 사람 죽기 전에 마음이 변한다고 하거든. 이대로 살 거예요. 매천시장에 묻는데 매천시장은 이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그쪽은 도심이 되어 버려가지고 거기에 시장을 놔둘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뭐 이전하고 개축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전하기로 여기는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이전 가는 부지는 그 어디야 달성군 뭐 하빈면 하빈 쪽으로 거기에 북구 어딘가 뭐 거기하고 두 번째 경쟁이 붙었는데 하빈 쪽에서 우리 시에 제시하는 거는 달성군의 땅을 한 2천억을 내놓겠다고 해서 을사조다 그거 걸어갔어요. 창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군인처럼 대구로 붙으면 되지. 거기는 현북이라서 그 대구 거야. 거기는 대구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 창녕군으로 이래 붙으면 도시철도도 그걸로 들어갈 거고 훨씬. 창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 북부는 대구로 붙고 남부 쪽은 마산 창원으로 붙고 다 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구로. 그런데 네. 그래 쪼개가 붙으려고 하면 창녕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요? 시장님의 도움이 좀 같이 움직여야지. 말투가 공격력으로 하기 때문에 적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적이 많아요. 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40년 공직생활을 금년으로 40년째 합니다. 검사 11년하고 법조 13년하고 정치 이제 27년을 하니까 그래도 안 죽고 여태까지 살고 있잖아요. 누가 뭐 공격하든 말든 나는 그 공격받으면 받을수록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잘합니다.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남부선 지상철 이거는 우선 지상철 4호선부터 하고 남부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가창면이 들어오면 가창면까지 해서 수성 남부선을 하려고 했는데 좀 유감스럽게 됐네요. 가창면 사람들도 참 아깝게 됐습니다. 임기 동안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 중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킬러 문항으로 불거진 수능에 대한 생각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어떤 게인가 하면요. 학원 선생하고 출제자하고 모종의 미략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항이 수험생들이 듣도 못한 문항을 하나 제출하고 그게 입시 당락의 좌우를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킬러 문항 마친 그 강사들 전문가 쪽집게 강사들 걔들은 수백억씩 벌죠. 킬러 문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입학을 할 때 나는 원래 문과가 아닙니다. 이과입니다.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를 다녔어요. 경북대학 의과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 입학시험 한 달 앞두고 그때는 본고사를 봤어요. 집안에 무슨 일을 생기는 거 보고 내 법과대학 가야 되겠다.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과대학으로 바꿔서 시험 보는데 그때는 문과에서 이과 가고 이과에서 문과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던 시대예요. 지금하고 달라서. 문과에서 이과로 가면 수학 2를 해야 되는데 미적분을 안 해요. 그러면 수학 2의 절반을 빵점 먹어야 돼요. 그게 문과에서 이과를 못 가요. 본고사에 그 시험이 있으니까. 또 이과에서 문과를 하려면 국어 고문을 빵점 먹어야 돼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대학 입시 한 달 앞두고 이과에서 문과로 바꿨는데 수학은 자신 있었죠. 수학 2를 공부를 했으니까. 문과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근데 수학 시험장에 큰 문제 문항에 배점이 40점, 40점, 20점, 20점 이래 나왔는데 그 120점 만점이었는데 고대 그 법대 시험 볼 때 40점짜리 문항에 게임 이론이라는 게 나왔어. 나는 듣도 보도 못하는 문제. 근데 게임 이론이 어디에서 나오노? 막 경제학에 나와요. 대학 1학년 들어갈 때 대학 1학년 고대 교양 수학책에 게임 이론이 나와요. 대학 1학년 교양 수학책에.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런 걸 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부분을 백진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서 그 당시에 학원에서 다뤘냐면 서울의 인류 재수학원에서 게임 이론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입학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그 재수학원 출신 애가 우리 과수석을 했어요. 입학할 때 그러더라고. 야, 그거 우리는 학원에서 다 달았다. 그런 게 킬러 문항이에요. 그런 문항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대통령 뜻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혼란이 더 없어졌죠. 대구군의 50년에 상상하는 그림을 아마 10년 뒤는 UAM 시대가 될 겁니다. UAM이라는 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대인데 거의 보면 땅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로 다닐 거예요. 택시가 그렇죠. 그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10년 뒤에 옵니다. 저 공항 후적지에서 구리공항으로 20분이면 갈 거예요. 15분. 그런 시대가 옵니다. 대구도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UAM 사업을 대구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하고 대구하고 지난번에 하나시스템하고 KT하고 전부 컨소시엄하고 우리가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UAM 공장을 대구에 들어설 겁니다. 대구시청 이전은 아마 이번 주경에 김영판 의원하고 달서 시의원 군의원들하고 아마 우리 시정혁신단장이 회동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임 중에 시청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 이전하는 거는 현재 추사들은 5천억 가량 됩니다. 여러분 빚내서 시청 지어볼까요? 나는 빚내서 시청 짓기는 싫습니다. 거기에 22,000평이 있고 유유부지가 28,000평이 있습니다. 27,000평. 나는 27,000평 그거 유유부지를 팔아가지고 22,000평 내에서 시청을 짓자는 거고 달서구의 구청장하고 일부는 그 팔지 말고 지어라는 거고
그래서 네가 지어라. 내가 들어갈게. 난 돈 없다. 빚내서는 절대 시청 안 된다. 대구 시민들 지난번에 여론조사에 빚내서 지도 좋으냐? 반대하는 게 78%예요. 누가 빚내서 시청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진영 논리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사정에 몰려있고 부패로 몰려있어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친정 논리입니다. 우리 진영의 사람은 도둑놈이라도 좋다. 그게 아주 심화되어 있어요. 원래 진영 논리가 시작된 출발이 노무현 시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좌파 우파가 쫙 갈라지면서 보수 진보라고 말 안 하고 좌파 우파라고 서로 말하기 껄끄러우니까 보수 진보로 말하면서 쫙 갈라져 가지고 서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진영 논리가 내년 총선도 안 깨질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나쁜 짓을 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설마 나쁜 짓 해도 그게 뭐 대수냐? 현재 대한민국은 쫙 갈라져 있어. 그걸 봉합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내년 총선 다음 대선 때에도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그 쉽게 안 없어집니다. 영원함이 갈라지듯이 영원함이 갈라져 있듯이 진영 논리부터 한번 갈라지면 그게 봉합이 되기가 그리 어렵습니다. 현재는 진영 논리가 극단까지 와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게 완화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나는 1시간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10분이 지났습니다. 배도 고프고 하니까 난 가겠습니다. 저는 일본 한강과 낙동강 물길을 연결하자. 이거는 충청북도의 김영환 지사가 저한테 제안한 겁니다. 남한강에 수량이 풍부하니까 남한강 물을 영주댐으로 보내고 영주댐에서 안동댐으로 보내고 낙동강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참 김영환 지사 고마운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하는 이거는 대한민국은 운하를 할 만큼 수량도 풍부하지 못하고 또 운하를 할 만큼 물동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광사 할 건데. 예. 관광할 때 됐어요. 나 운하 싫어요. 의지가 약해지고 신념이 흔들릴 때 스트레스 푸는 방법.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나?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 때는. 그리고 성경이 아니고 그 솔로몬 자문에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언제나 그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도 이것도 곧 지나간다. 그 다음 더 나빠질 수 있겠나. 지금까지 홍준표를 이래 만든 것은 제 엄마입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저는 정치할 때하고 여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는 글을 모릅니다.
문맹입니다. 그걸 모르는 내 엄마도 나는 내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굳건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내 엄마입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 아들한테 둘 다 지금 아들이 40살이 넘었는데 둘 다 큰아들 사랑을 물어보면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홍준표라고 합니다. 어느 방송에 나가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아마 이순신 세종대왕 앞에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내 차례가 됐을 때 내 엄마가 그랬어요. 나는 그분들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걸 모르는 내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홍준표가 있는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